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은담 읽어드리려고 해요. 책은담은 사람이 항상 나무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에서 나온 유래라고 하는데요. 비록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 해도 매사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단편단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잠드실 때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각기 다른 사람의 감정. 연나라의 왕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중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선뜻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행과 학식이 뛰어난 설결이라는 선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고 했다. 어떤 자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소? 또 어떤 자를 쓸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오? 선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아니, 선사처럼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도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오? 그것은 왕께서 인재를 보시는 기준이 조정의 중신들이 인재를 보는 기준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소는 풀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은 쥐를 싫어하지만 독수리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뱀을 싫어하지만 뱀은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저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등용할 때도 왕께서 좋아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중신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은 지금까지 인재를 뽑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머리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여러 날을 헤매며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소년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소년은 산중을 헤매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소년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소년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맑은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노인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왜 이런 산중에서 졸고 있느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금까지 공연한 고생을 했구나.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마. 예?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소년은 노인이 말한 대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과연 누군가가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반겨 맞았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학문보다 소중한 것. 자신의 학문이 최고이며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자만에 빠져있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뱃사공은 아직 앳된 소년이었다. 배가 출발하자 노인은 방금 출발했던 나무 숲을 극히 바라보며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저 숲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노인의 느닷없는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나무와 풀과 새들이 어우러져 있는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강의 한복판에 이르자 노인이 다시 소년에게 물었다. 저 깊은 강물을 보거라. 어디는 흙이고 어디는 물이지 않느냐? 너는 이 지구의 오묘한 이치를 알고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노만 저었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오, 딱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노인은 아까보다 더욱 측은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소용돌이에요. 어서 강물로 뛰어드세요. 노인이 놀라 앞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저만치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노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물로 뛰어들라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자 소년이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래도 강물로 뛰어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거든요.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어느 마을에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아, 저 음식들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단단히 화가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을 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이오. 거스름 또는 팁이니 그냥 가지시오. 하하하.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사내.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벌쩍 뛰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인데 거기다가 혹까지 붙이라는 말인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엎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친구였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길을 찾아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 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다. 화로 속에 던진 한 양.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힘으로 돈 한 냥만 벌어와 보거라. 하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한 냥을 주었다.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노인은 부인과 아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해 한 냥을 벌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냥을 내밀었다.
정말 내 힘으로 번 돈이냐?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한 양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보기에 내 힘으로 번 것 같지가 않다.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뜨거운 화롯 속에 손을 넣어 엽전을 꺼내 들었다. 아니,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에 던져버리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구나.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다니네. 잠시만 나를 좀 집에 숨겨주게.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 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젠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시만 자네 집에 좀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백성들에게 10권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 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마음의 도둑. 세종 때의 정승 허조는 청백리로 불릴 만큼 생활이 청빈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허조가 밤 늦게까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하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습니다. 하인은 허둥대며 급히 허조에게 아뢰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허조의 부인도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대감, 그놈의 도둑이 내 패물함도 모두 들고 갔어요. 부인은 기가 막힌지 마루에 덜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부인이 허조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대감께서는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으면서도 도둑이 왔다 간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부인의 질책에 허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자 허조가 나직이 말했다. 나도 도둑과 싸우느라 힘들었으니 그만하시오. 도둑과 싸우셨다고요? 그럼 그 도둑의 얼굴을 보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얼굴은 없는 놈이었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속 물건을 훔쳐간 도둑보다 더 큰 도둑이 들어왔소. 바로 무력과 잡념이라는 도둑이었소. 그 놈을 없앴으니 얼마나 다행이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 중국 동진 때의 서예가인 왕이지는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은세계로 변했다.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얀 세상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눈 위를 거닐다가 문득 멀리 사는 한 친구가 생각났다. 신비스러운 풍경에 도취된 그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배를 타고 친구에게로 갔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 새벽녘에야 친구의 집 근처에 도착했으나 그는 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이가 이상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스스로 흥에 취해 친구를 찾아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왔는데 굳이 친구를 만나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결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솟아난 자신의 흥겨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어 친구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친구를 찾아갔으면 꼭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형식적인 일에 구애를 받았더라면 그의 흥겨운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못 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하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선비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그랬더니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던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그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박씨성과 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효성을 지니셨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 저도 형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박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자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 이불을 깔아드리고 입이 심심하실까봐 맛난 덕화를 만들어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씨의 자당께 인사를 여쭈어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지를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하셨나요? 박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뒷곁으로 나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뒷곁 채마밭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자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난 이만 돌아가겠소. 윤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 씨가 말했다. 나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린답니다. 그 말에 윤 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 어느 날 아들을 살해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독실한 신자가 있었다. 그는 무척 고민했다. 아, 신은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신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아들을 산중으로 데리고 가 신의 뜻을 실행하기로 했다. 얘야, 우리 내일 산으로 가자. 그 말에 아들은 야유회를 가자는 줄 알고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 부자는 집을 나섰다. 아들은 여전히 야유회에 대한 기쁨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절대자인 신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반면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것이 야유회를 와서 즐기는 놀이인 줄 알았던 것이다. 구덩이를 다 팠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빼들었다. 아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였다. 아들은 그것마저도 놀이라고 생각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아버지 앞으로 목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멈춰라. 그가 칼을 거두어 들이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서 계속하세요. 아직 오늘 야유회의 놀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듯이 아들 또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야유회를 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전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함께 학업을 했던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막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도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걸세. 알겠네. 자네의 충고를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네. 허허, 알겠네. 꼭 그렇게 하지. 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끈 화를 냈다.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알았다는데 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나?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것 보게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다스리기 어려운 마음. 중국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있었는데 위왕인 영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미자하는 궁중에 머물고 있다가 어머니가 위독하니 급히 귀가하라는 전가를 받았다. 미자하는 급한 마음에 뒷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왕의 명이라고 속인 뒤 왕의 수레를 몰래 타고 서둘러 고향으로 달려갔다. 당시 위나라 법에는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타면 발목을 자르는 월형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전해 들은 왕은 미자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효자라고 칭찬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미자는 왕과 함께 과수원을 거닐게 되었다. 그때 미자가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먹어보니 맛이 아주 달고 맛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먹던 것을 왕에게 내밀었다. 이 복숭아가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그것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감히 자기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임금님께 드리다니. 그러나 왕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갸륵하구나. 맛있는 것을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주니 미자의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몇 해가 지나자 미자의 귀여운 얼굴빛도 시들게 되었다. 그러자 왕의 총애도 예전 같지 않고 시들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왕은 크게 노여워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미자라는 녀석이 본래가 그렇게 못된 놈이다. 일찍이 나의 수레를 내 명령이라고 속였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인 일도 있었다. 그런 다음 왕은 미자에게 벌을 내려 엄하게 다스릴 것을 명했다. 팥죽 끓듯이 변하는 사람 마음을 위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다. 시각의 차이. 어느 산중의 암자에 기거하는 두 스님이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와 볼일을 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다리가 없는 냇가에 당도했다. 이런, 아까 낮에 내린 비로 물이 불었군. 아침에 암자를 나설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낮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한두 시간 퍼문든 바람에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만치에서 웬 처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한 스님이 다가가서 까닭을 물었다. 왜 그러시오? 내를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못 건너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스님은 처녀에게 등을 보이며 어필하는 신용을 했다.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님의 등에 엎인 채 내를 건넜다. 그 사이 다른 한 스님도 혼자 내를 건너와 두 스님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잠시 걷다가 나중에 내를 건너온 스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다. 일념으로 도에만 정진해야 할 사람이 처녀의 몸에 손을 대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처녀를 업어준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더욱 화를 내며 비난했다. 그래도 처녀를 건네준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스님은 암자 입구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처녀를 업어준 스님을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암자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처녀를 건네준 스님이 입을 열었다. 자넨 힘들지도 않나? 나는 그 처녀를 이미 1시간 전에 잠시 업었다 내려다 놓았을 뿐인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업고 있으니 말일세. 이제 그만 처녀를 내려놓게 해. 암자 안까지 업고 들어갈 셈인가? 죄를 인정한 늙은 죄수. 너그럽고 공정한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신임을 두텁게 얻고 있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이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방문했다. 죄수들은 왕의 마음이 너그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을 잘해서 석방을 해달라고 매달려 볼 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왕이 감옥에 들어서자마자 죄수들은 아우성이었다. 왕이 한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오게 되었느냐? 그러자 질문을 받은 죄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왕은 아무 대꾸도 없이 다음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못된 놈에게 누명을 쓰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석방시켜 주십시오. 왕은 수십 명의 죄수들에게 죄목을 물었으나 모두들 무죄를 호소하며 석방해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다가 왕이 맨 마지막 방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방에는 아우성치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늙은 죄수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왕이 다가가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왕의 물음에 늙은 죄수는 다소곳이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죄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늙은 죄수의 대답을 듣자 왕은 간수를 불러 명령했다. 이 죄인을 당장 이 감옥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이 감옥에는 모두 죄 없는 자들만 있는데 유독 이 자만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 큰일이 아닌가? 죄 없는 자들이 이 죄인을 통해 악행을 배울까봐 걱정되는구나. 왕의 명령에 따라 늙은 죄수만이 석방되었다. 각기 다른 사람의 감정. 연나라의 왕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중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선뜻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행과 학식이 뛰어난 설결이라는 선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고 했다. 어떤 자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소? 또 어떤 자를 쓸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오? 선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아니, 선사처럼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도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오? 그것은 왕께서 인재를 보시는 기준이 조정의 중신들이 인재를 보는 기준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소는 풀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은 쥐를 싫어하지만 독수리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뱀을 싫어하지만 뱀은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저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등용할 때도 왕께서 좋아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중신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은 지금까지 인재를 뽑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머리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여러 날을 헤매며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소녀는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소녀는 산중을 헤매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소년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소년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맑은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노인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왜 이런 산중에서 졸고 있느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금까지 공연한 고생을 했구나.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마. 예?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소녀는 노인이 말한 대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과연 누군가가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반겨 맞았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학문보다 소중한 것. 자신의 학문이 최고이며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자만에 빠져있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뱃사공은 아직 앳된 소년이었다. 배가 출발하자 노인은 방금 출발했던 나무 숲을 극히 바라보며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저 숲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노인의 느닷없는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나무와 풀과 새들이 어우러져 있는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강의 한복판에 이르자 노인이 다시 소년에게 물었다. 저 깊은 강물을 보거라. 어디는 흙이고 어디는 물이지 않느냐? 너는 이 지구의 오묘한 이치를 알고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노만 저었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오, 딱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노인은 아까보다 더욱 측은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소용돌이에요. 어서 강물로 뛰어드세요. 노인이 놀라 앞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저만치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노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물로 뛰어들라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자 소년이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래도 강물로 뛰어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거든요.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어느 마을에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아, 저 음식들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단단히 화가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을 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이오. 거스름 또는 팁이니 그냥 가지시오. 하하하.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사내.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벌쩍 뛰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인데 거기다가 혹까지 붙이라는 말인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엎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친구였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길을 찾아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 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다. 화로 속에 던진 한 양.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힘으로 돈 한 냥만 벌어와 보거라. 하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한 냥을 주었다.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험하게 꾸짖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노인은 부인과 아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해 한 양을 벌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양을 내밀었다. 정말 내 힘으로 번 돈이냐?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한 양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보기에 내 힘으로 번 것 같지가 않다.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뜨거운 화로 속에 손을 넣어 엽전을 꺼내 들었다. 아니,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에 던져버리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구나.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다니네. 잠시만 나를 좀 집에 숨겨주게.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 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젠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시만 자네 집에 좀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백성들에게 10권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 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마음의 도둑. 세종 때의 정승 허조는 청백리로 불릴 만큼 생활이 청빈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허조가 밤 늦게까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하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습니다. 하인은 허둥대며 급히 허조에게 아뢰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허조의 부인도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대감, 그놈의 도둑이 내 패물함도 모두 들고 갔어요. 부인은 기가 막힌지 마루에 덜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부인이 허조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대감께서는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으면서도 도둑이 왔다 간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부인의 질책에 허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자 허조가 나직이 말했다. 나도 도둑과 싸우느라 힘들었으니 그만하시오. 도둑과 싸우셨다고요? 그럼 그 도둑의 얼굴을 보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얼굴은 없는 놈이었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속 물건을 훔쳐간 도둑보다 더 큰 도둑이 들어왔소. 바로 무력과 잡념이라는 도둑이었소. 그 놈을 없앴으니 얼마나 다행이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 중국 동진 때의 서예가인 왕이지는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은세계로 변했다.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얀 세상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눈 위를 거닐다가 문득 멀리 사는 한 친구가 생각났다. 신비스러운 풍경에 도취된 그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배를 타고 친구에게로 갔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 새벽녘에야 친구의 집 근처에 도착했으나 그는 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이가 이상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스스로 흥에 취해 친구를 찾아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왔는데 굳이 친구를 만나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결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솟아난 자신의 흥겨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어 친구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친구를 찾아갔으면 꼭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형식적인 일에 구애를 받았더라면 그의 흥겨운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못 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하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선비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그랬더니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던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그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박씨성과 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효성을 지니셨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 저도 형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박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자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 이불을 깔아드리고 입이 심심하실까봐 맛난 더가를 만들어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씨의 자당께 인사를 여쭈어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지를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하셨나요? 박 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뒷곁으로 나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뒷곁 채마밭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자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난 이만 돌아가겠소. 윤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 씨가 말했다. 나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린답니다. 그 말에 윤 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 어느 날 아들을 살해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독실한 신자가 있었다. 그는 무척 고민했다. 아, 신은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신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아들을 산중으로 데리고 가 신의 뜻을 실행하기로 했다. 얘야, 우리 내일 산으로 가자. 그 말에 아들은 야유회를 가자는 줄 알고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 부자는 집을 나섰다. 아들은 여전히 야유회에 대한 기쁨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절대자인 신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반면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것이 야유회를 와서 즐기는 놀이인 줄 알았던 것이다. 구덩이를 다 팠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빼들었다. 아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였다. 아들은 그것마저도 놀이라고 생각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아버지 앞으로 목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멈춰라. 그가 칼을 거두어 들이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서 계속하세요. 아직 오늘 야유회의 놀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듯이 아들 또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야유회를 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전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함께 학업을 했던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막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도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걸세. 알겠네. 자네의 충고를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네. 허허, 알겠네. 꼭 그렇게 하지. 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끈 화를 냈다.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알았다는데 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나?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것 보게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다스리기 어려운 마음. 중국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있었는데 위왕인 영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미자하는 궁중에 머물고 있다가 어머니가 위독하니 급히 귀가하라는 전가를 받았다. 미자하는 급한 마음에 뒷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왕의 명이라고 속인 뒤 왕의 수레를 몰래 타고 서둘러 고향으로 달려갔다. 당시 위나라 법에는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타면 발목을 자르는 월형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전해 들은 왕은 미자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효자라고 칭찬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미자는 왕과 함께 과수원을 거닐게 되었다. 그때 미자가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먹어보니 맛이 아주 달고 맛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먹던 것을 왕에게 내밀었다. 이 복숭아가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그것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감히 자기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임금님께 드리다니
그러나 왕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갸륵하구나. 맛있는 것을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주니 미자의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몇 해가 지나자 미자의 귀여운 얼굴빛도 시들게 되었다. 그러자 왕의 총애도 예전 같지 않고 시들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아가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왕은 크게 노여워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미자아라는 녀석이 본래가 그렇게 못된 놈이다. 일찍이 나의 수레를 내 명령이라고 속였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인 일도 있었다. 그런 다음 왕은 미자아에게 벌을 내려 엄하게 다스릴 것을 명했다. 팥죽 끓듯이 변하는 사람 마음을 위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다. 시각의 차이. 어느 산중의 암자에 기거하는 두 스님이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와 볼일을 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다리가 없는 냇가에 당도했다. 이런, 아까 낮에 내린 비로 물이 불었군. 아침에 암자를 나설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낮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한두 시간 퍼문든 바람에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만치에서 웬 처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한 스님이 다가가서 까닭을 물었다. 왜 그러시오? 내를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못 건너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스님은 처녀에게 등을 보이며 어필하는 신용을 했다.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님의 등에 엎인 채 내를 건넜다. 그 사이 다른 한 스님도 혼자 내를 건너와 두 스님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잠시 걷다가 나중에 내를 건너온 스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다. 일념으로 도에만 정진해야 할 사람이 처녀의 몸에 손을 대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처녀를 업어준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더욱 화를 내며 비난했다. 그래도 처녀를 건네준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스님은 암자 입구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처녀를 업어준 스님을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암자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처녀를 건네준 스님이 입을 열었다. 자넨 힘들지도 않나? 나는 그 처녀를 이미 1시간 전에 잠시 업었다 내려다 놓았을 뿐인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업고 있으니 말일세. 이제 그만 처녀를 내려놓게 해. 암자 안까지 업고 들어갈 셈인가? 죄를 인정한 늙은 죄수.
너그럽고 공정한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신임을 두텁게 얻고 있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이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방문했다. 죄수들은 왕의 마음이 너그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을 잘해서 석방을 해달라고 매달려 볼 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왕이 감옥에 들어서자마자 죄수들은 아우성이었다. 왕이 한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오게 되었느냐? 그러자 질문을 받은 죄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왕은 아무 대꾸도 없이 다음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못된 놈에게 누명을 쓰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석방시켜 주십시오. 왕은 수십 명의 죄수들에게 죄목을 물었으나 모두들 무죄를 호소하며 석방해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다가 왕이 맨 마지막 방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방에는 아우성치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늙은 죄수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왕이 다가가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왕의 물음에 늙은 죄수는 다소곳이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죄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늙은 죄수의 대답을 듣자 왕은 간수를 불러 명령했다. 이 죄인을 당장 이 감옥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이 감옥에는 모두 죄 없는 자들만 있는데 유독 이 자만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 큰일이 아닌가? 죄 없는 자들이 이 죄인을 통해 악행을 배울까봐 걱정되는구나. 왕의 명령에 따라 늙은 죄수만이 석방되었다.